버킹엄에서 피아노 전공자로 있던 한국 남성이 인종차별과 무시를 당하자 피아노를 통해 극복해가는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조약돌인가? 아니면 바람의 실려와 마음의 창에 부딪히는 희미한 포자인가? 어쩌면 기억은 특정 장소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고유한 향기일지도 모른다. 시간의 흐름마저 더디게 흘러 마치 거대한 호박 속에 갇힌 고대의 곤충처럼 역사를 박제해 놓은 도시 영국. 그 중에서도 가장 굳건한 전통과 귀족적 명예를 자부하는 버킹엄 예비 아카데미의 아침은 언제나 옅은 안개를 이불처럼 덮고 잠에서 깨어났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참나무들은 경건한 수도승처럼 하늘을 향해 앙상한 팔을 뻗었고 끈질긴 담쟁이 덩굴은 고색 창연한 석조 건물의 벽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실핏줄처럼 집요하게 휘감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낡은 양피지와 오래된 마룻바닥의 니스 냄새, 그리고 벽 깊숙이 스며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이곳이 현재가 아닌 잘 보존된 과거의 한 공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처럼 고고한 성체의 화려하고 위험 있는 외관과 달리 16살 소년 김민재에게 버킹엄은 숨막히는 적막과 보이지 않는 서리로 가득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감옥일 뿐이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희미한 어둠과 함께 시작되었다. 낡고 오래된, 그래서 더 정겨운 나무 식탁에 앉으면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있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구수한 멸치 육수 끓는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소리처럼 조용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로 한평생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손으로 말없이 민재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꼭꼭 눌러 담고 간이 새지 않은 계란말이 몇 조각을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그것은 맛을 위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손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행위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그들의 아침 식사 시간, 그 침묵은 서로의 슬픔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배려이자 아직 딱지가 앉지 않은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는 그들만의 애틋한 방식이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시선 속에서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동시에 읽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무거워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마주 볼 수 없었다. 그저 밥알을 씹고 또 씹으며 이 숨막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할머니가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을 건네받을 때 민재는 그 미지근한 온기에서 자신을 향한 할머니의 안타까움과 무한한 사랑, 그리고 희미한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그 주름진 손이 전해준 따뜻함은 높다란 철제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싸늘하고 축축한 대기에 부딪혀 연기처럼 흩어지곤 했다. 그의 몸에 맞지 않게 헐렁한 교복은 이방인의 낙인이었고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무심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의 여린 살을 매 순간 베어냈다.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바닥에 닳고 다른 대리석 무늬를 세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일거리였다. 그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에 걸린 역대 교장들의 초상화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들의 근엄하고 차가운 눈빛이 마치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준엄하게 꾸짖는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의 소란스러운 식당은 그에게 매일같이 치러야 하는 가장 끔찍하고도 잔인한 고문과도 같은 장소였다. 수백 개의 은식기가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민재는 테이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은 언제나 학교의 왕처럼 군림하는 제이든과 그의 그림자 같은 패거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그날도 제이드는 어김없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약한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민재의 테이블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민재의 식판을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훑어보며 역겹다는 듯 코를 찡긋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시큼하면서도 퀴퀴한 게 꼭 우리 집 정원사가 쓰는 싸구려 비료 냄새 같군. 그의 저열한 말 한마디에 시끄럽던 식당의 소음이 파도가 잦아들듯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민재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 조롱, 동정, 그리고 무관심 등 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민재에게는 똑같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제이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발을 실수로 헛디디는 척하며 민재의 우유갑을 손등으로 강하게 툭 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왈칵 쏟아진 흰 우유가 할머니가 아침 일찍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정성껏 볶아준 붉은 김치볶음밥 위로 흥건하게 번져나갔다. 붉음과 흰색의 경계가 무너지며 역겨운 분홍빛으로 뒤섞이는 광경은 마치 그의 삶이 통째로 오염되고 짓밟히는 듯한 끔찍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한 개인의 영역과 그의 배경, 그가 속한 문화, 그리고 그를 향한 유일한 사랑의 증표까지 모조리 더럽히고 훼손하는 명백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사방에서 야비하고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고막을 찢고 심장에 박혔다. 민재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귀까지 새빨개진 채 그저 더러워진 제 식판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용암과도 같은 뜨거운 분노와 빙산과도 같은 시린 슬픔, 그리고 늪과도 같은 깊고 어두운 무력감이 뒤엉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 순간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민재에게 피아노는 어머니 그 자체였다. 건반은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페달은 어머니의 숨결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피아노는 그의 방 한구석에서 하얀 천을 유령처럼 뒤집어 쓴 채 입을 굳게 다문 침묵의 증인처럼 혹은 거대한 관처럼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백의 천을 걷어낼 용기는 그에게 없었다. 그 천 아래에는 햇살처럼 따스하고 눈부셨던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뿐만 아니라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통의 기억 또한 함께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봉인을 푸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병상에 계시던 마지막 날들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끔찍한 화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한 줌의 햇살도 허락되지 않던 병실의 차갑고 메마른 공기,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한 지독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희미하고 가쁜 숨소리에 맞추어 단조롭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울리던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적인 신호음. 삐삐삐 그 소리는 마치 고장난 메트로놈처럼 그의 심장 박동을 강제로 조종하며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그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단숨에 집어삼키며 찾아온 절대적인 정적의 순간. 길고 날카롭게 울리던 경고음이 멎고 어머니의 심장이 멎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린 그 순간의 완전한 공포를 민재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그에게 음악은 구원이 아닌 고통의 동의어가 되었다. 특히 규칙적인 리듬과 명료한 음계를 가진 피아노 소리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여지없이 불러오는 잔인하고도 정확한 방아쇠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버킹엄 아카데미의 교장 아치볼드 블랙우드는 그 봉인된 상처를 가장 잔인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헤집어 놓았다. 연말 축제를 알리는 전교 집회가 열리기 직전 그는 학교의 자랑이자 영국 귀족 가문의 후예인 피아노 천재 아서의 연주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흐뭇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아서의 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계와도 같았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건반 위를 오갔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연주하면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감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기술의 결정체를 선보였다. 블랙우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다. 이것이야말로 버킹엄이 추구하는 완벽함과 품격 그리고 질서였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딘가 위축되어 보이는 동양인 학생 민재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다. 아서의 완벽함과 저 이방인의 서투름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학교의 격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였다. 잠시 후 열린 전교 집회에서 그는 단상에 서서 아서를 먼저 치켜 세웠다. 올해 축제에서도 우리 버킹엄의 자랑, 아서 군이 그의 완벽한 연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혹은 의무감에 사로잡힌 듯 열렬한 박수를 쳤다. 그리고 나서 블랙우드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교활하고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저 멀리 동방에서 온 우리의 새로운 친구에게도 그의 독특한 재능을 선보일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려 합니다. 서늘한 스포트라이트가 객석 구석의 민재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 빛은 구원의 빛이 아닌 심판의 빛이었다. 올해의 오프닝 피아니스트 김민재 군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아서에 대한 찬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그 선언은 민재에게 공개적인 처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방 유령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피아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교장의 잔인한 목소리와 아서의 얼음 같은 연주가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헤집고 그의 남은 영혼마저 파괴하고 있었다. 절망의 무게가 소년의 여린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던 그 며칠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깜빡이는 빛은 할머니의 존재였다. 할머니는 힘내라거나 다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공허한 말로 손자를 닥달하거나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빛바랜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앨범 속에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몸보다 훨씬 큰 드레스를 입고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끝으로 그 사진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부드럽게 쓸어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미도 처음엔 무대가 무서워 무대 뒤에서 숨어 울기만 했단다. 그럴 때마다 내 외할머니는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지. 가장 어두울 때 보이는 별이 가장 밝고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별은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별이란다. 할머니는 다음 날 어머니가 손수 필기하며 공부했던 낡은 쇼팽 악보들을 민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악보의 여백에는 더 부드럽게 마치 연인의 귓가에 사랑을 속삭이듯이 이 부분은 성난 파도처럼 거칠고 격렬하게 몰아쳐야 해. 그와 같은 살아 숨쉬는 듯한 어머니의 생생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보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사랑이 담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유서와도 같았다. 그 블랙우드라는 사람은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질질 울기만 하길 바라고 일부러 너를 떠민 게야. 아주 비겁하고 못된 신보지.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 비웃음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단다. 반대로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내 손으로 다시 살려내면
그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너의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게야. 마침내 할머니는 결심한 듯 피아노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관뚜껑과도 같던 하얀 천을 걷어냈다. 뽀얀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추듯 흩날렸다. 이건 내 어미의 꿈이었고 이제는 너의 이야기란다. 어떤 이야기로 이 빈 악보를 채울지는 오롯이 내 몫이야. 그 말 한마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민재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되었다. 그는 다음 날 유령에 이끌리듯 학교의 낡은 음악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서의 완벽하고 기계적인 피아노 소리에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아서의 연주는 단 하나의 실수도 단 한순간의 감정적 동요도 없는 완벽한 얼음 조각상과도 같았다. 그 완벽함 앞에서 민재는 자신의 서투르고 상처투성이인 연주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깊은 열등감과 절망에 빠져 돌아서려던 그를 붙잡은 것은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리베라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서의 연주는 완벽한 건축물 같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대로 지어진 감탄을 자아내는 건축물. 하지만 너의 연주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름 모를 들꽃과 거친 나무들이 자라는 숲이란다. 건축물은 우리에게 감탄을 주지만 숲은 우리에게 숨 쉴 공간과 위로를 주지. 세상에는 감탄만큼이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단다, 민재야. 너는 너의 숲을 가꾸면 되는 거야. 그녀의 철학적인 가르침은 민재에게 기술적인 완벽함만이 음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깊고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 며칠간의 깊은 방황 끝에 민재를 다시 음악실로 이끈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였다.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은 어머니의 빛나던 기억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블랙우드와 제이든의 잔인한 비웃음 앞에서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제멋대로 움직였고 건반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의 연주는 아름다운 선율이 아닌 고통으로 가득 찬 불협화음의 연속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틀리면 다시 치고 또 틀리면 다시 쳤다.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싸움이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오후, 민재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쇼팽의 녹턴을 수십 번이나 틀려가며 연주하고 있을 때 삐걱거리는 음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곳에는 학교의 공식적인 비주류이자 자유로운 영혼, 에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늘 니체나 카미 같은 이상하고 따분한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주류 아이들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자발적 고립자였다. 두 고독한 영혼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에마는 민재의 서툰 연주를 비웃는 대신 커다란 뿔테 안경 너머의 총명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 연주는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 상자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원석 같아. 상처와 흠집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래서 더 진짜처럼 들려. 슬프지만 지독할 정도로 정직한 소리야. 그녀의 말은 민재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서투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따뜻하고 지적인 허락과도 같았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변화의 싹은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트고 있었다. 럭비팀 주장 블레이크는 거친 외양과 달리 클래식 음악을 열렬히 사랑하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와 남성성을 병적으로 중시하는 그의 아버지는 블레이크의 그런 섬세한 취향을 사내답지 못한 나약함의 증거라며 경멸했고, 블레이크는 아버지라는 견고한 감옥에 갇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야 했다.
어느 날 고된 훈련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던 그는 우연히 열린 음악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드뷔시의 달빛의 발걸음을 멈췄다. 달빛 아래 일렁이는 호수처럼 서정적이고 애틋한 멜로디는 그의 억눌렸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그 연주자가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민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자신의 편협함에 대한 깊고 쓰라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몰래 민재의 연습을 엿듣기 시작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책을 찾아보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알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민재의 피아노 소리는 블레이크에게 자신을 억압하던 아버지의 그늘과 자기 혐오라는 편견의 벽을 스스로 부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새 고독한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와 음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로와 용기의 다리를 놓고 있었다. 한편 완벽한 연주 뒤에 숨어있던 아서 역시 아무도 없는 음악실에서 자신의 연주를 녹음해 듣고는 그 안에 어떠한 감동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또 다른 형태의 고독한 연주자였다. 블레이크의 내면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은 마침내 학교에 견고했던 권력 구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제이든이 민재가 가장 아끼는 쇼팽 에뛰드 악보 위에 보란듯이 끈적한 음료수를 쏟아부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비열하고 유치한 행위를 목격한 블레이크는 더 이상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을 침묵 속에 가둬둘 수 없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이든의 멱살을 잡고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방금 망친 건 그냥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넌 내가 평생 이해하지도 못할 너보다 훨씬 위대한 세계를 더럽힌 거라고. 다시 한번 민재를 건드리면 그땐 내 상대가 내가 될 거다. 럭비팀 주장의 공개적인 선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화된 소수의 양심적인 학생들이 민재에게 조용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공개적으로 배신당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흠집이 갔다고 생각한 제이드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민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물리적인 폭력 대신 언어라는 더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다. 민재가 일부러 영어를 못하는 척하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혼자 고고한 척하는 오만하고 재수 없는 아이라고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재의 과묵함과 내성적인 성격을 그의 오만함과 특권 의식의 증거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 비열한 심리적인 공격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던 민재를 다시 깊고 어두운 고립의 동굴 속으로 밀어넣을 뻔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에마와 블레이크는 마치 그의 수호천사처럼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도서관의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낡은 질서에 저항하는 그들만의 아지트이자 혁명본부였다. 바로 그 무렵 그들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블랙우드 교장이 리베라 선생님을 특정 학생에 대한 편애와 학교의 교육 방침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했다는 것이다.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민재는 자신 때문에 선생님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민재의 재능 증명을 넘어 리베라 선생님 구하기라는 또 다른 절박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낡은 질서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짜릿하고 위험한 혁명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혁명의 날 저녁 노을이 버킹엄의 드넓은 푸른 잔디를 마치 성스러운 제단처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에마의 재치 있는 문구로 시작된 그들의 게릴라 콘서트 소식은 SNS를 통해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약속이나 한 듯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잔디밭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낡고 부당한 질서에 대한 반항심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혁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콘서트 시작 직전 블랙우드 교장이 학교의 모든 외부 전원을 차단하고 긴급 잔디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잔디밭 전체를 폐쇄해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학생들은 절망에 빠졌다. 바로 그때 블레이크가 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을 늘 나약하다며 무시했던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 아버지, 제발요.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과 저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눈물에 완고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다. 잠시 후 블레이크는 아버지 회사의 비상용 발전기를 트럭에 싣고 영웅처럼 학교로 돌아왔다. 그의 등장은 절망에 빠져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발전기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연결했다. 마침내 민재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의 열 손가락이 기도하듯 건반 위를 흐르기 시작했다. 첫 소절은 한민족에 사무치는 서름과 한이 담긴 아리랑의 애절한 가락이었다. 그 선율은 마치 색으로 본다면 짙푸른 새벽의 강물처럼 깊고 서늘한 슬픔을 머금고 잔디밭 위로 낮게 그리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듣는 이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이내 곡은 붉고 검은 물감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폭발하는 거대한 추상화처럼 폭풍 같은 불협화음으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차가운 편견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던 어린 영혼의 처절한 절규였고 부당한 세상의 모든 억압에 맞서는 분노의 포효였다. 듣는 이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격렬하고도 슬픈 감정의 소용돌이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그러나 그 격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곡은 거짓말처럼 다시 한번 거대한 변주를 시작했다. 어둡고 격렬했던 선율은 마치 짙은 먹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투명하고 영롱한 장조의 멜로디로 바뀌어갔다. 아리랑의 애틋한 선율은 그 속에서 더욱 강인하고 찬란한 생명력을 얻어 서양 클래식의 풍성하고 장엄한 화성과 눈부시게 어우러졌다. 그것은 상처의 치유였고 다름의 화합이었으며 가장 깊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의 찬가였다. 교장실 창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블랙우드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잔디밭 한쪽의 리베라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눈물을 조용히 훔치고 있었다. 그리고 잔디밭 맨 뒤편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나무처럼 서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도 부드러운 미소로 손자의 위대한 연주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아서의 차가운 눈가에도 그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저녁 노을의 마지막 빗줄기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사라졌을 때 잠시 흐르던 성스러운 침묵을 깨고 폭풍과도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수백 년간 버킹엄을 지탱해온 낡고 오만한 성벽의 거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잔디밭 콘서트가 일으킨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었으며 오래갔다. 에마가 이끄는 교내 신문 동아리 버킹엄의 진실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민재의 이야기와 블랙우드 교장의 위선과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특별판을 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과거 블랙우드에게 비슷한 차별을 겪었던 졸업생들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담아 그의 오랜 위선과 차별의 역사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파헤쳤다. 이 기사는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번져나갔다. 분노한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학교에 빗발쳤고 지역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결국 이례적으로 긴급 소집된 학교 이사회에서 한 학부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버킹엄의 진실 기사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리베라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양심적인 교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자 수백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했던 블랙우드의 견고했던 성은 허무한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다. 그의 쓸쓸하고 초라한 퇴장은 낡고 오만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민재에게 런던 시립음악원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이라는 꿈같은 제안이 도착했다. 그는 잠시, 아주 잠시 흔들렸다. 이 지긋지긋한 상처와 기억으로 가득한 버킹엄을 떠나 오직 음악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런던으로 가 직접 음악원을 둘러보았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 그리고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분명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버킹엄의 푸른 잔디밭과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할머니의 다과점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역력한 위생감독관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려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에마와 블레이크는 콘서트로 감동받았던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모아 할머니의 가게를 돕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낡은 페인트를 벗겨내고 새로 칠하고 구석구석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했으며 가게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의 순수한 연대는 완고했던 감독관의 마음마저 움직였고 할머니의 가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런던 시립음악원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자신의 음악이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버킹엄이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버킹엄 아카데미는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낡은 권위의 상징이었던 블랙우드가 떠난 자리에 새로 부임한 열린 마음을 가진 교장은 문화교류음악 프로그램을 학교의 정식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다. 한때 먼지와 침묵만이 가득했던 낡은 음악실은 이제 한국의 장구 소리와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 소리, 인도의 시타르 선율과 아프리카의 젬베 리듬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학교에서 가장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할머니의 다과점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사랑방이자 쉼터가 되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잔뜩 움츠러든 제이든이 들어섰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마침 가게에 있던 민재와 할머니를 향해 모기만 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고 민재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길고 어색한 침묵 끝에 세 사람은 아주 작은 미소를 나누었다. 그것은 상처의 치유와 진정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화음이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학교 축제의 밤. 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민재와 그의 라이벌이었던 아서가 함께 장식했다. 그들은 한 대의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지난 몇 달간 함께 편곡한 아리랑 변주곡을 연탄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손끝에서는 아리랑의 애틋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아서의 손끝에서는 쇼팽을 연상시키는 화려하고도 정교한 화성이 더해졌다. 기술과 감성, 동양과 서양, 차가움과 뜨거움이 한 대의 피아노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경쟁을 넘어선 우정이었고 다름을 끌어안는 존중이었으며 두 개의 고독했던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부르는 진정한 화합의 노래였다. 민재는 연주를 하며 반짝이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뜨겁게 환호하며 웃고 있는 친구들,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한 눈빛의 리베라 선생님,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비로소 그리고 완벽하게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기술이나 위대한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위대한 언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고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땅 속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꺾이지 않는 사랑과 용기의 힘이라는 것을. 차가운 편견의 땅 버킹엄에서 한 여린 한국인 소년이 자신의 피와 눈물로 피워낸 희망의 아리랑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